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주말 오전 강남 주택가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나체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대통령 방미 성과를 두고 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고 여당은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상응하는 군사 억제력을 키우는 게 당연하다며 어제에 이어 거듭 반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월세 100만 원 이상의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다 전세 사기 우려까지 겹쳐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초근접하는 영상을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공중전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우리 사회 마약 문제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이 마약의 폐해는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과 이 마약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사형을 포함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약 사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약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공급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골목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더니 학생들에게 음료수병을 건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겁니다. 고등학생 대상 마약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마약, 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감안 지난달엔 한 여중생이 SNS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반 친구 2명과 함께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7년 119명이던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 481명으로 4배 넘게 급증한 상황에서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범들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판매와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 마약 사범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그것도 바로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나체로 주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다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소지품에선 다량의 마약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112 순찰차가 주택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흰색 가방을 맨 한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주말 오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그 집도 두드려가지고 열어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빨간 닫고 계셨거든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에게 나는 마약 전과가 있는데 지금 술을 많이 마셨다며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차 두대 있고 구급차가 안 왔었나요? 열리고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메고 있던 흰색 가방에선 주사기와 함께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약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 의뢰하고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그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마약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마약 사범 집행유예의 비밀을 취재한
김창섭 기자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약 사범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김 기자가 직접 분석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관 자료를 보면요.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집행유예는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지난 1월 선고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1심 판결문 중 비실명 처리 후 공개된 62건을 분석해보니 실형은 6건이었고 집행유예 54건에 벌금형 2건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 겁니다. 김 기자 분석에 따르면 지금 방금 얘기한 10명 중 9명이 그러니까 사회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 집행유예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표엔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는 형량을 높이는 참작 사유로 중요한 수사 협조, 진정한 반성은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로 정해 놓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 사범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진지한 반성과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 수사 협조를 양형 이유로 꼽은 판결문이 상당수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예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마약 사범 유치에 나선 법무법인에 마치 가명 족보처럼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대신 준비해주는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이 마약 사범의 감형을 도와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 어떤 자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까? 네, 반성문에 상담사 의견서, 재범 예방교육 수료증까지 돈만 내면 대신해주는 업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판결문을 참고해 가상의 범죄 사실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보내자 반나절 만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22만 원을 내고 40분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재범 예방교육 수료증에 교육센터장 의견서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패키지 형식으로 반성문부터 준법서약서, 상담서 의견서까지 합쳐서 팔기도 합니다. 재판 중인 마약 사범이 사건 제보를 하면 수사 담당자가 수사 자료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는데 경찰관이 실적을 위해 마약 브로커와 짜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현직 변호사가 수사 협조 기록으로 감형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예. 처벌도 강화가 돼야겠고 또 재활과 치료에도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부인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 분야 후속 조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황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앞서 기내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미국의 해구산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으로 꼽힙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핵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뒤에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은 국경의 공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공동 성명에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명시했는데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은 없는 깡통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선 속빈 강정, 호구 잡힌 외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과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비열한 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특히 경제 분야 결과를 두고 손에 쥔 건 없고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약속만 받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소리만 요란한 깡통 회담이 공수표로 끝났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의원도 보수 정부가 안보와 경제를 잘할 거라는 믿음이 산산조각난 호구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큰 압박 수단이 되는 사실상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워싱턴 선언에 화를 내는데 북한, 중국과 한몸이라서 그런 거냐며 말꼬리 잡지 말고 국위구선으로 본질을 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건 야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얄팍한 위장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을 덮어보려는 처연한 몸부림일 뿐.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북한은 연이틀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내용이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걸 두고는 그간 호전적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들이 나오곤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세의 깡패국가, 악의 제국 미국만이 감행할 수 있는 포항부도한 행위이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언급에 늙은이의 망령이라 했던 북한은 입에 담지 못할 광적인 망발을 쏟아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상당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무력 도발 위협으로 인해서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워싱턴 선언이 돌출됨으로써 자신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난달 한미 핵 불능화 부대가 연합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핵 불능화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4년 만에 다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주말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시민 마라토너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12,000명의 참가자들은 상암 월드컵 공원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21.09km를 내달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선 세계 각국의 차를 소개하는 엑스포가 열려 인산인해를 이뤘고 푸릇푸릇하니까 녹차랑 이렇게 너무 예뻐서 그리고 차도 저희 되게 마셨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100만 송이의 튤립과 수국이 만발한 고향꽃 박람회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찰 대원으로 선발된 700마리의 반려견들도 출범식을 갖고 공원 순찰에 나섰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순찰견들은 지역 치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네 지킴이로 활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공항과 기차역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서울 명동이 최근 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텅 비었던 거리에 해외에서 들어온 관광객들과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오랜만에 붐비고 있는데요. 덕분에 상가 공실률도 줄었습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펴는 정도인데 완전히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김충년 기자가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명동 거리가 총천연색으로 단장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 그라플렉스의 대형 바닷가와 각종 전시물 앞엔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It feels great. Busy, but it's really lots of good food stalls and stores, which is really cool. 명동 곳곳에서 도장을 받으면 캐릭터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 백화점이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6개월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저희의 이번 명동 페스티벌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이 살아나야 일대의 백화점, 면세점 등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일단 숨통은 트였습니다. 한때 50%를 기록했던 상가 공실률도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래 군데군데 보면은 임대 그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명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축제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일본의 골든위크와 맞물려 더 많은 관광객의 명동 방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합동수사팀이 구성되면서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들의 수법이 거래량이 적은 가치주를 노린 신종 폰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여러 허점들도 드러나고 있죠. 특히 내부자 사전 공시 같은 제도가 미리 도입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의 주가는 10년간 대체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서서히 올라 한때 50만 원을 돌파하며 5배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작전 세력은 이렇게 거래량도 유동 주식도 적은 자산주로 시세 조정이 쉬운 종목을 노렸습니다.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후 다른 투자자 혹은 일반 투자자가 진입하면 매물을 넘겨 차익을 실현하는 다단계식 신종 폰지 작전을 펼친 겁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감시 시스템을 피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동수사팀은 대주주 사전인지 여부의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대상 종목의 일부 대주주가 하한가 사태 직전 주식을 대량 처분한 데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시 사전에 알리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사태의 파장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통량이 적으니까 주가 조작에 가장 타겟이 되고 그 대주주들이 보통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같이 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조작에 맞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을 두고 구멍 뚫린 그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증시는 주가 조작 의혹이 강타했다면 부동산에서는 전세 사기 소식에 공포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죠. 내 방을 마련하려는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싸도 전세보다는 뗄 위험이 적은 월세가 더 낫다는 생각에 고액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 44제곱미터형이 지난달 보증금 1억 원, 월세 22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직접 이곳 주변에 소형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검색해봤더니 상위 20곳 중 16곳은 월세 1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액 월세 거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오피스텔 월세 계약 중 100만 원을 넘는 월세는 1,0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히 커지자 비용이 아까워도 거액의 전세 보증금 없이 월세집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전세 시장엔 연일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세 보증금은 1년 새 2억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 월세는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이뤄진 무자본 갭 투자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 올 하반기 전세 세입자 피해가 정점을 찍을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월세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전세도 월세도 여의치 않은 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간호법이 뭐기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인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복지부는 매일같이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통과 다음 날 응급실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요양원을 찾았고 오늘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투쟁 중인 간호조무사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울리고 다른 같은 간호 인력인데 한쪽에서는 단식 농성을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중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간호법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역사회라는 문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에 의사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간호사들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정방문 등 지역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장기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간호법대로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직역 침범에 대한 우려는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 간 갈등이 그래서 생기고 있는 거군요. 자, 문제는 의료계의 파업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언제부터입니까? 네, 일단 간호사를 뺀 다른 모든 직역들이 뭉친 보건의료연대는 내달 4일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도 준비 중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총파업 시점 등을 단체별로 논의 중인데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9일이나 16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집단 의료 거부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겠죠. 주변에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파업을 한다고 하면 저 갈 데도 없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애들이 병원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대기가 긴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진짜 갈 곳이 없어요. 파업. 결국 이를 막을 건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는 만큼 용산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막상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요즘 소아과의 경우에는 오픈런도 불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의료 대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정부의 중재 역할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집을 비롯한 3곳을 압수수색했죠.
이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의 과거 후원 조직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직이 송 전 대표의 자금 보관 창구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설립한 단체로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도 언급된 적 없는 송 전 대표의 개인 조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직접 외곽 조직 자금을 활용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건넨 돈을 조성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사흘 만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새로 뽑힌 당 지도부들의 연이은 말소동에 김기현 대표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SNS에 정제되지 않은 말로 민주당을 비난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또 김구 선생이 북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해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당 윤리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당 관계자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당 지도부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방문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막말 콤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품격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인데 미군은 러시아가 공중전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황정민 기자가 영상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공군 F-16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Su-35 수호위 전투기가 방향을 바꿔 다가오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보름 뒤에는 같은 기종의 러시아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미 전투기 6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중전 시도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fly over our bases with ground attack aircraft with weapons on them.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 상공 충돌 방지 협정을 맺었는데 미군은 최근 2달 사이 러시아군의 협정 위반 사례가 85번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장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기지 상공을 비행한 것만 26번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은 양국 사이 새로운 위험이 싹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가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 MQ-9 리퍼를 추락시킨 자국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한 게 위협 비행 급증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보복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의 준비를 마쳤다고 공언하면서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검은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시커먼 연기는 일대 하늘을 뒤덮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고가 드론 공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В двух секторах, по которым были нанесены удары, он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догорели. 그동안 크림반도 탈환을 공언해왔던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습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 목표를 겨냥한 것으로 모두 명중했다고 발표했지만 새벽 시간 벌어진 기습 공격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Для терору не лише ті, хто віддають наказ, а усі. Ви всі терористи і вбивці, і ви всі маєте бути покарані. 우크라이나는 최근 대반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총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탄약과 방공망이 부족한 데다 러시아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남 순천만 습지에서 1400년 전,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서식한 신종식물 플랑크톤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개 종만 보고된 희귀종입니다. 연구진은 이 플랑크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이름을 지어줬는데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전남 순천만 습지입니다. 갯벌에는 짱뚱어와 농개, 칠면초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철새 먹이를 주고 그 자연을 보호하는 여기 순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느껴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지난 2018년 6월 습지에서 시추한 태족토에서 희귀 신종 플랑크톤 한 종을 발견했습니다. 어패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은 지구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개체로 평가됩니다. 신종 플랑크톤을 탄소연대 분석한 결과 1400년 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종이라는 의미로 플랑크톤 이름을 기페니아 코리아나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년 넘은 플랑크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1400년 전에 발견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페니아 코리아라는 종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연구진은 신종 플랑크톤의 생태학적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환경 변화 규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문입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 원인 중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 정권 인사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 참모와 이 국회의원을 지낸 250여 명이 참여한 그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사이제가 있는데요. 사이제는 지난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윤석열 정부 정책은 비판하고 대신 문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 겉으로는 대응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사이제의 운영위원장인 방정균 전 심의사회수석은 이 각종 포럼과 토론회 준비로 일정이 몰리다 보니 이 전세 사기 문제까지 대응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여권 일각에서는 뾰족한 대응 논리가 없으니까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다수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를 등록임대 주택사업자로 전환하며 이 각종 세금 혜택을 줬는데 이게 바로 갭 투자의 수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저금리에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이 집값이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하면서 전세값은 더 뛰어올랐죠.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 8,415만 원이었던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2년 1월에는 6억 3,424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 통과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은 현재 그 전 정부 실책과 그다음에 이 임대차 3법이 이 전세 사기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문에 대한 느낌표는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태 수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오판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치인들의 이 솔직한 자기 반성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제3지대는 허구입니다. 지금 사진에 저희가 올렸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창당을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 시절에 조국 사태를 공개 비판해왔던 이 이제 금태섭 의원은 그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두 사람은 2년 전만 해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어렵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전 요맘때쯤 금태섭 전 의원과 제3지대 신당 논의했던 이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랬던 두 사람이 이 총선 1년을 두고 다시 이 제3지대론에 이 불을 지피고 나선 건 이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과 바뀐 유권자 지형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 1년 전만 해도 양당 모두 40% 가까운 지지를 받으면서 이 무당층은 16%에 그쳤었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무당층이 2배 정도 늘어 30%가 넘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노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무당층입니다. 예.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과 호남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무당층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으로 본다. 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신당의 간판이 될 만한 그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초선 의원 출신인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인지도나 이 정치적 위상은 그 아무래도 대선 주자급과는 거리가 있죠.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는데 이 현행 이 소선거구제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 중도 신당이나 개혁보수 신당의 실패 학습 효과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입니다.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새로운 보수당까지 개혁보수 신당 실험은 실패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중도정당, 이 국민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이 3석에 그치면서 국민의힘에 흡수가 됐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을 영입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안 의원은 여당에 남아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은 고민해 본 적도 없다며 당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신당 합류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제3지대는 허구에 대한 느낌표는 반사 이익만 노리다간 실패로 하겠습니다. 이번 금태섭발 신당은 새로운 이념이나 가치로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하기보다 이 거대 양당의 실망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최근 짜장면도 이 짬뽕도 먹기 싫다고 단무지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꼬집었었는데요. 이 반사이익만 골몰하기보다는 왜 무당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이 뒤늦게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인공이 자라를 발로 차는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제작사가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고지한 것과 달리 실제 자라를 동원했고 이로 인해 폐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가 발길질을 하자 자라가 날아가고 몸통이 뒤집힙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모필름 측은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질의를 받고 이 장면에 등장한 것이 CG가 아닌 실제 자라였으며 촬영 후 3마리는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에 삽입된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자막과 실제 상황은 달랐던 겁니다. 태종이방원의 말 사망, 장미맨션의 고양이 학대 등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미디어 종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8%는 촬영을 위해 동물에게 고의로 해를 가했다고 답했고 13%는 동물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선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작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 자체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제도적 장치 없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동물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인증 마크를 발행하는 미국이나 별도의 자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가 8연승으로 11년 만에 정규리그 단독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부산 사직구장은 올 시즌 처음으로 매진됐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8연승에 도전한 롯데. 부산 사직구장이 작년 2대5의 은퇴 경기 이후 처음으로 매진이 됐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는 안우진.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가 0.69에 불과한 안우진을 상대로 롯데는 2회, 3회에 한 점씩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반격도 날카로웠습니다. 러셀, 이원석, 박찬혁의 적시타. 키움이 3대2로 앞서갑니다. 고승민의 슈퍼캐치. 롯데는 상승세의 팀이었습니다. 7회 키움 김동혁의 보크로 동점을 만들고 렉스 전준우의 연속 안타로 5대3 재역전을 이뤄냅니다. 마무리 김원중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9회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냅니다. 5대3 롯데의 승리. 4,705일 13년 만에 8연승입니다. 오늘 SSG가 두산에 0대2로 패해 롯데는 11년 만에 정규리그 단독 1위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어깨관리 차원에서 12일 만에 선발 등판한 한화의 문동주는 NC를 상대로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던졌지만 6이닝 4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문동주는 올 시즌 20과 3분의 2이닝 연속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개막한 한평 나비축제에는 싱그러운 봄바람과 꽃향기를 즐기는 분들이 가득했는데요.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커서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씩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한평의 낮 기온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에 내일 새벽까지는 강원 영서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조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곳곳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마지막 날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